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된 그런 작품이죠.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가난을 도둑맞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가난을 정말 악착같이 지키면서 살아내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상훈이라는 남자에게 가난을 도둑맞은 이후에 어떤 좌절감을 느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야, 부자야. 하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까지도 탐을 내니? 예, 여러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우선 1970년대 경제성장 이면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 작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엄청난 발전을 경제적으로 이룬 한편 또 한편으로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권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문제들이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뭐냐? 부자의 가난 희롱이잖아. 여러분, 부자가요. 정말 다 가졌어. 근데 가난 캠프까지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나는 가난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다 잃었는데 그 와중에 정말 부자에게 가난까지 도둑맞은 이후에요. 수치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자,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난 그리고 도둑맞은 자의 좌절 자,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특강에는요. 이런 보기랑 같이 나왔어요.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인 1970년대는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빈부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다. 자, 이 시기에 빈곤층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한편 일부 부유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하기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네, 대비되죠.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자,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한 빈곤층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 이것을 맛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보기랑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을 때 감상의 울타리 역할을 이 보기 내용이 해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들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의 가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 원래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던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약간의 허영심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아무리 실직을 해도 정말 구멍가게 같은 건 할 수 없어. 나도 사장의 부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해요. 물론 그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죠. 자,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자,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전셋집으로 이사한다. 자, 이제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가난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어머니가요.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연탄가스를 맞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아있어? 그렇지,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이 작품은요.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어떻게 하냐? 정면으로 마주 대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산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난의 의미야. 내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그 속에서도 나눔도 실천하고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 멋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제 상훈이라는 인물이 내 삶에 등장을 합니다. 자, 도금 공장. 이 작품 속에서는요, 맥기 공장이라고 나오는데, 자, 도금하는 공장이야. 그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이제 동거를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이때 표면적으로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동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마음속 그 이면에는요, 상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상훈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풀빵을 같이 사 먹는데 모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기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값싼 풀빵을 막 사서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내 눈에 상훈이라는 남자가 들어와. 근데 이 상훈이가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그 풀빵을 먹는데요. 냅킨 같은 걸로 풀빵을 이렇게 딱 짚고 먹은 다음에 그 냅킨으로 입을 이렇게 닦는 거야. 뭔가 내가 흔히 보던 가난한 사람들의 동작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의 안입고음으로 바라봤으나 이내 곧 나는 상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동거를 시작하면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도 상훈을 좋아하고 상훈도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상훈의 입에서 날 좋아한다는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까? 언젠가 상훈이 그 말을 할 거야. 나는 그 말을 할 상훈이를 상상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나는 사실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로 좋아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하지만 상훈이가요, 나한테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상훈은 말할까 안 말할까? 네,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훈은 나에게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걸 몰라. 우리는 일단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상훈이 일하는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폐병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상훈이 나에게 하죠. 그래서 나는 상훈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럼 누가 도움을 주느냐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모금했던 그 예금 통장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공장에 가서 동료들한테 지금 폐병에 걸려서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내 동료를 도와주자라고 앞장서서 돈을 모아라. 그러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 상우는 전 재산과도 같은 예금 통장에 잔액 전부를, 이 전부를 인출해서 그 폐병 걸린 동료에게 주고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좀 깨름직하다라고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상훈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동정심해 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단돈 1,000원이라도 낼 때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적 갈등을 합니다. 나 생활비 할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저 사람 너무 난처한 처지구나. 도와줄까 말까? 그래, 1,000원을 낼까? 2,000원을 낼까? 그런 갈등을 한다고. 근데 상훈이는 내 눈에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갈등 없이 그냥 가볍게 3만 원을 주고 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한 번 나는 강한 이질감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나랑 상훈의 관계가 좀 티격태격하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상훈이 자취를 감춥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잖아.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해요. 어디 갔을까? 근데 나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역시나 봉제 공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일을 하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상훈이 돌아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띠로리, 나는요, 어느 날 한동안 가출했던 상훈이 드디어 내 집으로 오거든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이자 대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 당시에 대학생들은 여러분 이 옷에 배지를 달고 다녔대요. 그래서 대학생이 그렇게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상훈이 그런 모습으로 멀끔하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야, 상훈아, 네가 드디어 도둑질까지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너 어쩌자고 이러니? 막 하는데 상훈이가 말해요. 자기 입으로. 야, 나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야.
나는 가난 캠프 온 것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정말 멋진 분이시거든. 근데 내가 결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셨어. 그래서 결핍 좀 체험해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산동네 공장 노동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척 했던 거야. 너무 충격이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른바 가난 체험을 했다는 가난 캠프에 왔었어. 이런 사실을 털어놓죠. 내가 여기서 띠로리 완전히 충격에 사로잡히고요. 이때 상훈이 내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아버지한테 네 얘기를 좀 했거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난 때문에 그 돈 몇 푼, 연탄값 몇 푼, 그리고 생활비 몇 푼을 아끼고자 남자를 방에 끌어들여서 같이 부둥켜 안고 자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물론 그 대상자가 남자가 나라는 사실은 빼놓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나에 대한 모욕감이죠. 나는 상훈을 좋아했어. 맞지? 근데 그런 내 마음은 아랑곳 없이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의 취급을 받은 거죠. 난 너무나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상훈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에 흥미를 가지시더라. 그래서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와보라는 거야. 그러면 잔심부름도 시키고 야학도 보내줄 수 있다고, 공부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야,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전혀 아니죠. 화가 나겠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분노감도 일어나겠죠.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래서요, 상훈이가 이렇게 딱 말을 해요. 돈을 주면서, 야, 너 지금 꼴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옷을 좀 사입어.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완전히 이성을 잃고요. 상훈을 막 쫓아내요. 너 미쳤구나! 이러면서. 근데 상훈이요, 그 막 구두 챙겨가면서 쫓김을 당하면서까지 너 기어이 미치고 말았구나!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래,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은 지켰어. 라고 하고 내 방으로 딱 돌아왔는데, 띠로리,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장면이야? 그렇지, 이전에 내 방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방은요, 내가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꿈을 키웠던 그런 방이 아니라요. 아주 비참하고 정말 볼품없는, 정말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그런 가난한 방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부자에게 가난마저 도둑을 맞았구나 라는 절망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9냥 가진 놈이 한 양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야 비로소 느꼈다. 무엇을요? 절망을.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그치, 내가 마치 쓰레기가 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분노가 일죠. 자, 맞아요. 그 당시 70년대 우리나라 사회의 빈부격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훼손당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해 줍니다. 저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